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1권 파트를 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오투 1권 준비 다 하셨죠? 1권하고 선생님 통합과학 교재하고 같이 준비하면 되는데, 어, 이제 이게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요 1단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직 선생님 교재에는 여기는 지금 아직 추가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건 책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면 과학의 기본량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공부했어야 될 내용들인데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 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과학을 측정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측정한 기준이 뭐냐 이런 걸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쉬운 내용들은 이렇게 뭐 시간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좀 진도 좀 많이 나가보려고 하니까요. 어서 오세요. 자, 우선 교재 10페이지를 보세요. 오트 교재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 들어봤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미시세계는 여러분들 엔트맨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작은 세계. 아주 작다, 미세한 세계고요. 거시 세계는 큰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거시 세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미시 세계라고 하면 원자나 분자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또 원자나 분자의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다. 아주 눈에 안 보여, 그치? 큰 세계, 우리 주변에서 다 보이는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규모라는 게 나오는데 규모. 우리가 이제 우주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크잖아, 우주가. 62km 파섹. 굉장히 큰, 우주의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원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작아요. 260 피코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피코란 단위도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어쨌든 굉장히 작은 세계까지. 큰 세계부터 작은 세계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 큰 세계는 시간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규모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시간적인 규모와 공간적인 규모로 이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연구한 학문이 뭐야? 바로 과학이잖아. 이걸 연구할 때는 우리는 그 규모에 맞게 연구해야 되겠죠. 큰 세계를 연구할 때는 큰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작은 세계를 연구할 때는 작은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스펙트럼이라는 장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원자를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현미경, 뭐 전자현미경, 까지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원자의 세계를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를 선택을 하면 규모에 맞게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 밑줄 좀 쳐볼까요?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서 알맞은 방법을 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길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과학에 있어서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초, 2초 하는 그 1초, 2초가 뭘로 정해져 있을까? 어, 예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건 어떤 걸로 재야 될까 하다가 지금 와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원자시계예요. 바로 누구냐면 세슘 원자시계야. 이게 원소인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볼까요? 진동수라는 거 혹시 들어봤죠? 진동수가 뭐예요? 진동수. 진동수는 정의가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야. 얘가 1초에 만약에 10번 진동을 했다. 1초에 10번 진동하는 파다. 그러면 진동수는 10이 되는 거야. 단위는 헤르츠. 그러니까 10헤르츠라고 하면 얘는 1초에 10번 진동한다 이거거든. 그런데 세슘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요 세슘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요 세슘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주변에는 전자들이 돌고 있어. 근데 이걸 막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전자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바꿀 때 여기서 일정한 어떤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게
빛의 파장의 형태로 방출이 돼요. 근데 그게 항상 얘는 일정한 거야. 그래서 얘의 진동수가 항상 일정한데 이 세슘의 진동수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1초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슘의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진동수만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 얘가 몇 번 진동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잰 이 진동수만큼 진동했을 때의 시간을 찾아가지고 그걸 1초라고 정의한 거거든. 그래서 세슘이라는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1초의 단위를 만들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음. 이유가 궁금했던 사람들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걸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알면 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초라고 하는 건 정밀하게 특정하는 게 바로 뭐다? 세슘의 원자 시계다. 그거는 세슘의 진동수를 이용한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될까요? 두 번째, 자 길이 측정. 빛의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우리가 속도,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잖아. 그치?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질의 거리를 안다 그러면 거리를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은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이 바다에 있는 수심을 알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을 전파를 쏴가지고 이 전파가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전파에 우리는 속력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이 바다 수심의 깊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속도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길이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고 1m라는 단위를 정하게 되는 거야.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갔어? 그럼 그거를 1초 동안 가는 거리로 나눠준 걸 1m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길이도 빛을 이용해 측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과 길이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본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량. 우리가 이런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7개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7개. 뭐가 있냐면 바로 시간, 초, 초 단위의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길이, 미터, 자, 질량,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이냐. 그다음에 전류가 얼마나 이곳에 전류가 흐르고 있느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느냐. 그다음에 온도. 자, 온도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섭씨 온도, 도씨 온도를 많이 알고 있지만 절대 온도, 켈빈 온도를 가장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켈빈 온도. 자, 그다음에 광도. 광도라고 하는 건 빛나는 정도예요. 밝기의 정도. 얼마나 밝은가. 그다음에 물질량. 물질량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니라는 거거든. 이거 이제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양이 몇 개니 이거를 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단위를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양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양이고 이 기본양은 우리 인간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단위계에 따라서 얘들의 기본양을 정해 놨어.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프죠? 이거 머리 아플 게 없어. 지금 보면 이게 그냥 가장 과학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한 길이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세슘 원자를 이용해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1m의 거리를 정확하게 우리 정해 놓았다. 그래야 우주의 거리, 원자의 거리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터 단위로, 그치? 어, 우리가 가는 시간도 바뀌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정해 놓았다. 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량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기본량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시간이라는 거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주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물질의 양, 원자의 질량 알고 싶어. 암석의 질량 알고 싶어.
같은 질량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질량이라는 물질량은 필요하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이다. 전류도 필요했고 몇 도인지 온도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광도도 태양의 별빛을 측정할 때 칸델라라고 하는 강도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물질량 몇 개가 있느냐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의 단위가 있는데 시간의 단위는 기본 단위로 우리가 초를 쓰고요. 초를 기본적으로 쓴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길이의 단위를 미터 단위에 기본적으로 쓰고 어렵지 않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쓴다. 전류는 암페어를 쓴다. 온도는 켈빈을 쓴다. 자, 조심할 건 섭씨 온도가 아니라 온도는 켈빈 온도를 쓴다는 거. 국제 단위에 정한 건 켈빈이에요. 자, 그다음에 광도라고 하는 건 칸델라. 처음 들어봤죠? 칸델라라는 거 쓰고 그다음에 물질 양이라는 건 이건 고등 화학을 공부하게는 나올 텐데 지금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몰이라는 걸 사용한다. 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여기서 온도 켈빈 온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설명하면 이 켈빈 온도가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기체를 가열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부피였던 것이 부피가 커지잖아. 그렇죠? 기체들이 막 움직이면서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음. 그때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처음 이 0도씨, 우리가 알고 있는 도씨 온도 있잖아. 0도씨 때의 부피가 우리가 V0라고 한다면, 이 0도씨 때 부피의 정확하게 두 배가 될 때, 이 V0가 되겠죠. 그래서 0도씨 때 부피보다 두 배가 될 때의 온도를 보니까 그게 몇 도였냐면 273도였던 거예요. 어, 처음 부피에 딱 두 배가 된 점인 거지. 처음 부피에 딱 두 배가 된 점이 273도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가면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부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 얘기는 기체가 운동을 멈춘다. 입자의 운동이 멈춰버린다. 더 이상 여기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73도씨를 0이라는 기준으로 잡은 온도가 바로 켈빈 온도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온도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0켈빈으로 가고 여기가 273켈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켈빈 온도를 정했다. 이게 바로 켈빈 온도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량을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기본량이 일곱 가지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 길이, 질량, 전류 이런 거 떠오르긴 하지만 잘 확실하게 모르겠잖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일곱 가지 기본량, 물질의 기본량. 음. 저기 집 앞에서 전시회가 열린대요. 무슨 전시회가 열리냐면은 광물의 전시회가 열린대. 광물질의 전시가 열린대요. 그 광물질 전시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걸어왔어요. 여기가 뭐냐면 내가 광물질 전시를 보러 온 길인 거예요. 끝났어요. 자, 광물질 전시를 보러 온 길. 자, 일곱 가지 나왔습니다. 해볼까요? 광도, 물질량, 질량, 전류, 시간, 온도, 길이. 자, 광물질 전시, 시리가 날 무시하네요. 자, 광물질 전시 온길,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광물질 전시 온길, 광물질 전시 온길, 되겠어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일곱 가지 기본량. 자, 이 기본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여러분들 부피를 볼까요? 음, 자, 기본량이 일곱 가지가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 광물질, 전시 보러 온 길 미쳤다. 자, 그래서 뭐가 있어? 광도,
물질량, 질량, 전류, 시간, 온도, 길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광도는 뭐야? 칸델라, 물질량은 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길이는 미터. 자, 이게 바로 물질의 기본량인데 이 기본량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드냐면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과학을 연구하면서 필요한 그런 양들을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도량이야. 예를 들면 부피야, 부피. 자, 부피는 기본량이 아니에요. 부피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 가로는 뭐야? 바로 1m, 1m, 1m. 즉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로부터 유도된 거죠? 바로 길이로부터 유도된 거지. 이런 거예요. 되겠어? 자, 여러분들 밀도 알죠? 밀도. 자, 밀도는 뭐 분의 뭐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자, 그러면 부피는 길이로부터 유도된 양이고, 요 질량은 말 그대로 기본량에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길이와 질량의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래서 부피의 이런 걸 보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부피에서 초등학교 때 했는데 많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까먹었을 건데, 자, 부피를 볼게요. 음, 1리터는 몇 밀리리터죠? 그렇지. 1000ml지. 자, 혹시 그러면 1ml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죠? 세제곱센티미터 부피잖아. 얼마입니까? 채팅창에 써보세요. 1000ml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죠? 1000ml는 몇 세제곱이죠? 1000ml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밀리리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는 단위가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어,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1ml라고 하자. 동균아, 잘했어. 선해, 잘했어. 그렇지. 그래서 얘도 얼마냐면 바로 1000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입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아는 친구 써보세요. 1리터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자, 요거 아는 친구 별로 없을 건데. 자, 1이라고요? 자, 1. 아, 1 같지, 그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어, 정우가 맞췄어요. 0.001 세제곱센티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3 세제곱미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봐봐. 100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정육면체 부피로 따지면 한 변의 길이가 10cm, 10cm, 10cm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는 미터로 바꾸면 뭐예요? 10cm는 몇 미터야? 그렇지. 0.1미터잖아. 0.1미터, 0.1미터. 그럼 요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세제곱미터가 되겠지. 맞나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1000ml. 이게 얼마라고? 1리터. 이게 얼마라고? 1리터.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량과 유도량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될까요? 이 정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나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OX 문제 풀어가지고 순서대로 1분 뒤에 정답을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1분 뒤에 정답을 쓰는 거예요. 채팅창에 써가지고 선생님이 1, 2, 3등과 7등, 13등한테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 포인트 점수가 쌓이면 나중에 어, 선생님이 상품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30초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정답을 쓰세요 하면 그때 쓰는 거야. 준비하고 있다가 아시겠죠?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 갔냐, 출석부가. 이쪽입니다. 자, 정답을 쓰세요. 자, 정답을 쓰세요. 1, 2, 3등과 7등, 13등에게 포인트 드립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미시세계는 큰 세계가 아니지. 거시세계가 큰 세계죠.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매우 규모가 다양하죠. 맞고, 그다음에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 사용한다? 안 되지. 규모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세슘 원자식을 이용해서 정밀한 시간, 진동수 이용해서 정밀한 시간을 측정한다. XO, XO가 되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자기 이름으로 안 되는 친구들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안 되는 친구가 몇 명 있어? 바꿔주세요. 오, 오늘 첫 시간 1등 조은, 이승민, 남유진. 오, 좋아. 조은, 이승민, 남유진 축하 축하 4, 5, 6, 7등 윤은수 은수 축하 8, 9, 10, 11, 12, 13 김보경 축하합니다. 포인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이거 행운이야, 그치? 다 아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은 내가 물어보지 않죠. 자, 가끔 어려운 내용 가끔 물어볼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에 3번만 한번 해보실래요? 자, 30초 드릴게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과 니은에 들어갈 말 생각하면 되겠어요. 30초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1, 2, 3, 7, 13등에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아직 30초 지나면 선생님 정답을 쓰세요 하면 쓰면 돼요. 소연아 잘했어. 유진아 아직 쓰면 안 돼요. 지워주세요. 정답을 쓰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미터가 단위인 건 뭐예요? 바로 길이가 되겠고, 켈빈이 단위인 건 뭐예요? 바로 온도가 되겠지. 길이와 온도. 잘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자, 박지민, 이혜준, 석진우. 오, 새로운 얼굴들. 축하, 축하. 지민이, 혜준이, 석진우, 3등. 4, 5, 6, 7, 임지섭, 8, 9, 10, 11, 12, 13, 김서우. 야, 한 명도 안 겹쳤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한 명도 안 겹쳤어. 좋았어요. 됐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유도량. 자, 유도량 기억납니까?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한 7가지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양을 유도량이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자, 3번 풀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3번만 OX 하면 돼요. 길이, 넓이, 부피는 모두 유도량이다. 30초 드립니다. 여보세요. 아직. 정답 쓰지 마세요. 아직. 얘들아, 아직 기다려. 정답을 쓰세요 하면 쓰는 거야. 30초 뒤에 내가. 알겠죠? 음, 성훈아 지워주기 바래. 자, 준비. 정답을 쓰세요. 따라랑 땅땅 따라랑 땅땅 따라랑 땅땅땅. 좋아. 달려.
그렇지. X죠, X. 그치? 왜 X죠? 어, 길이는 바로 얘는 기본량이지. 길이는 기본량이고, 자, 넓이하고 부피는 유도량이 맞아요. 넓이하고 부피는 유도량이 맞는데, 길이는 기본량이다. 따라서 X입니다. 될까요? 자, 박지민, 문현서, 임재균. 축하, 축하. 오, 박지민 2연속 1등 축하한다. 문현서, 재균이 축하. 4, 5, 6, 7. 이혜준 2번 연속. 8, 9, 10, 11, 12, 13. 신진우. 어, 좋아요. 석진우가 있고 심진우가 있구나. 와,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볼게요. 음,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국제 단위에서 기본량과 그 단위를 옳게 짝지은 것은 뭐겠느냐? 얼마나 줄까? 30초면 충분하겠죠?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단위를 옳게 짝지은 게 뭐냐?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기본량과 단위를 옳게 짝지은 거. 뭘까? 생각해보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선생님이 글씨로 정답을 쓰세요 하면 쓰는 거예요. 아직 아니 하면 쓰는 거야. 어, 정답을 쓰세요! 네. 답이 좀 갈렸습니다. 예, 예, 예. 음, 갈렸어요. 어, 좋아요. 13등까지 하니까 좀 늦게 한 친구들도 행운권 받고 싶지? 좋아요. 23등까지 드리겠습니다. 13, 23. 진짜 23등은 진짜 행운이다. 그쵸? 자,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야? 4번. 전류 암페어 이거 맞는 거지. 자, 시간 단위는 세컨드, 온도는 켈빈 써야 되고요. 길이는 미터 써야 되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써야 되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나한테 온 순서대로 보는 거야. 석진우, 임재균, 박지민. 오, 석진우, 임재균, 박지민.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네, 실력이, 손이 빠르거나 컴퓨터가 빠르거나, 임재균, 재균아 틀렸네. 미안해. 좋은. 자, 됐어요. 4, 5, 6, 7. 좋아요. 임동균. 8, 9, 10, 11, 12, 13. 박규리. 새로웠어. 규리 축하해. 8, 9, 아니, 13, 14, 15, 16, 17, 18, 19, 20. 삼성 SM S911N 누구예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8, 19, 20, 21, 22, 23. 김서우.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 숙제로 풀어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에 보면 측정 표준과 정보가 나옵니다. 측정 표준과 정보. 네.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나 길이, 부피 등을 재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정하는 활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눈금이 있을 때 길이가 있어. 그런데 어떤 녀석의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가 10cm고, 여기가 5cm다. 구가 빠졌네. 그랬을 때 어떤 물체의 길이를 쟀더니 그 길이가 딱 여기 7하고 8 사이에 있더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써 있지 않지만 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림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정도까지, 10분의 1까지 물체의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5cm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지. 그래서 부피를 측정할 때는
어림한 뒤 적절한 측정 도구를 선택한다. 그래서 눈금 사이를 10등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눈금이 없어도 우리는 그걸 10등분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음,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측정 표준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가 있는데, 우리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퍼져 있어요.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빛이 비치거나 소리가 비쳐, 또는 열이나 힘, 압력, 이런 자연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신호들이 있어. 이런 신호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온 빛을 분석하면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고, 지진파를 측정하면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듯이 이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센서라는 건 좀 더 볼까요? 센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신호, 예를 들면 진동이 왔어. 그 진동이 온 거를 진동이 얼마입니다. 10입니다.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진동 같은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바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센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센서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센서를 이용하면 자연의 변화를 측정한 다음에 분석하고 얘를 디지털 정보로 얻을 수가 있는 거게 되는 거고, 그럼 디지털 정보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진동은 오다가 딱 멈추면 더 이상 진동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잊혀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변해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잊혀져요. 그런데 얘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놓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온전한 상태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잖아. 컴퓨터 같은 데다가. 그치? 그러면 몇 월 며칠 날에는 이런 진동이 왔다. 숫자로 적어 놓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손상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손상되지 않고 저작과 저장과 분석이 매우 쉬운 게 바로 뭐다? 디지털 신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음,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뒷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로 볼 게 없어. 여러분들. 어, 자, 몇 번을 보냐면 6번 볼게요. 6번. 너무 쉽다. 현대사회 분야에서 이런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30초만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지? 소희야, 어렵지 않지? 음. 주미, 어렵지 않죠? 수연이, 어렵지 않죠? 네. 디지털 정보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나부주세요. 네. 쉽죠? 3번이죠. 교과서를 그냥 대면 수업을 한다? 교과서 같이 넘기면서 써 있는 이런 글씨 같은 글씨체 이런 게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도 잘하고 너무 좋다. 좋아요. 박지민, 신진우, 이혜준. 박지민, 신진우, 이혜준 3등이고요. 4, 5, 6, 7 문현서 축하 축하. 8, 9, 10, 11, 12, 13. 이슬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김여준. 축하해. 자, 내가 1, 3등 못할 것 같다. 그럼 13등하고 23등 노려보세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내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개정교육과정에서 배울 파트가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이게 내용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자, 19페이지 볼게요. 수능 맛보기 문제. 자, 요 문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볼까요? 지금 뭐냐면, 어떤 금속의 밀도를 측정해서
단위로 나타내는 실험이다. 그래서 추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질량을 측정하겠죠. 그러면 뭐 킬로그램이나 그램 단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질량을 측정을 했어. 음. 그 다음에 물에다 넣어가지고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질량 측정하고 부피 측정한 다음에 뭘 구했어? 밀도를 구한 거야. 근데 이 밀도의 단위를 뭘로 바꾼 거냐면 그램 퍼 밀리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부피 값을 밀리리터를 뭘로 바꿔줘야 돼? 바로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럼 어떻게 이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었느냐? 그리고 금속 조각의 질량은 14.2g인데 얘는 킬로그램 바꾸기 위해서는 1000분의 1을 해준 거지. 12 3제곱. 따라서 킬로그램으로 바꿔줬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넣어가지고 새로운 단위의 7.1 곱하기 10의 3제곱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값이 나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풀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다 설명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30초 드립니다. 답을 쓰세요. 좀 답이 좀 갈린다? 답이 좀 갈려요? 답이 왜 갈릴까? 혜영이 알겠어? 잘 돼요? 네. 같이 볼게요. 다시 보면, 음, 같이 보면, 일단, 요 그램 단위의 질량을 뭘로 바꾼 거냐면, 킬로그램으로 바꾼 거야. 왜냐면 여기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해줘야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부피 2mm를 세제곱미터로 바꾼 거예요. 바꾼 다음에 부피분의 질량을 해서 나온 거지. 따라서 기억, 킬로그램으로 바꿨다 맞고요. 자, 부피는 기본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피는 아까 뭘로부터 유도된 양이라고 그랬어? 부피라고 하는 건 길이로부터 유도된 양이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기본량이 될 수 없고요. 밀도는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아까 선생님이 밀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 부피는 길이라는 기본량으로부터 된 거기 때문에 질량과 길이로부터 유도된 유도량이다.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디귿이 여러분 헷갈리게 했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부피도 길이의 기본량으로부터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잘했어요. 네. 문현서, 박소연, 석진호. 소연이 올라왔네. 문현서, 박소연, 소연이 할만해요. 석진호, 좋아. 4, 5, 6, 7, 정우, 이정우, 8, 9, 10, 11, 12, 13. 경민이 축하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임지석. 잘했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일단은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났는데 사실은 여기는 기본 체크하는 거라서 이미 여기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또 여기를 또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량이 무엇이고 유도량이 무엇이고 단위를 가지고 노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24페이지를 볼게요. 자, 오토 문제 24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선생님 교재는 1페이지를 보면 되겠어요. 맞나요? 좋아요. 네. 자, 우주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부터 공부할 겁니다. 우주. 자, 중학교 3학년 파트에서 우리가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바로 뭐냐? 바로 우주라는 건 한 점에서 폭발을 했다. 빅뱅, 큰 대폭발이 있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언제예요? 약 몇 년 전?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어. 이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각종 물질들이, 기본 물질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팽창하고 있다. 빅뱅 이후로 이렇게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주의 온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온도는 점점 떨어져야 되고요. 밀도도 점점 감소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감소해요. 자,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 빅뱅 할 때 나온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럼 이 100이라는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돼. 그럼 빅뱅 할 때도 100이어야 하고 우주가 팽창했을 때도 100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0이라는 에너지는 바로 우주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 쓰는 거거든. 얘들이 물질도 만들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주가 점점 팽창했어. 그럼 이 에너지가 우주 전역에 퍼져야 되잖아. 방은 넓어졌는데 연료는 동일해. 그럼 방은 점점 어떻게 돼요? 추워지겠지. 그 얘기야.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우주에 처음에 탄생할 때 나왔던 기본 물질도 그 양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더 추가되지 않아요. 걔들이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또는 찢어져서 분리되긴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그 물질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 질량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질량 보존이지. 따라서 우주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지. 그렇다면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소하겠지. 따라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에너지만 그대로고 데워야 되는 우주가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다.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점점 커지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감소한다. 밀도는 감소한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핵심입니다. 어, 우주는 점점 이렇게 달라졌다. 자, 선생님 교재를 보게 되면 자, 빅뱅 우주론과 두 번째 장을 볼게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하는 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을 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을 보게 되면 바로 가모프라는 학자가 우주의 크기는 점점 팽창한다 라고 했고 이때 우주의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밀도와 온도는 어떻다? 감소한다. 그때 빅뱅 우주론하고 경쟁했던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인데 이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팽창한다는 건 동일해. 왜냐하면 얘들 전에 우주는 이미 팽창한다는 거는 서로 다 증거가 있었어. 음. 우주는 허블에 의해서 이미 허블의 관찰로 인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걸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럼 빅뱅도 팽창이고 정상도 팽창인데 둘이 차이점이 있었어요.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우주가 커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주의 이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상우주론은 뭐냐면 우주가 커지면서 우주가 커지면서 우주 속을 채우는 입자들도 점점 더 많아진다. 이게 정상우주론이에요. 둘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정상우주론은 에너지도 증가하고 물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커지는 부피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와 밀도가 일정할 거라는 차이가 있고 질량이 증가할 거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이기게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빅뱅 이후에 과연 지금의 우주가 형성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할 거의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이건데, 오늘 공부의 진짜 찐 핵심이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 음.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어요. 빅뱅이 있었고, 그때 빅뱅 할 때 나오면서 기본 입자라는 물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기본 입자는 딱 두 가지야. 누구랑 누구냐면, 바로 쿼크라는 입자와 전자예요. 이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맞아. 마이너스 입자. 바로 이 전자가 우주 빅뱅 때 처음 나왔던 입자인 기본 물질에 들어가요. 기본 입자. 아, 쿼크라는 건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그럼 쿼크라는 건 뭐냐? 쿼크도 전자처럼 매우 작은 기본 입자인데 얘는 여러 종류의 쿼크가 있는데요. 우리는 업 쿼크라고 하는 위 쿼크, 그리고 다운 쿼크라고 하는 아래 쿼크,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거든. 위 쿼크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쿼크들이 기본 물질이고 이 쿼크가 만나가지고 쿼크 세 개가 만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만날 수 있거든.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자, 업 쿼크를 우리가 U로 쓸게요. 위 쿼크를 U라고 쓰고 아래 쿼크를 D라고 쓸게. 아래 쿼크니까. 자, 이때 업 쿼크 두 개와 다운 아래 쿼크 하나가 만난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얘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분의 2가 두 개니까 3분의 4에다가 3분의 1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얼마니? 바로 플러스 1이 되지.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플러스 1의 입자를 가진 양성자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양성자. 즉, 양성자라고 하는 건 쿼크 3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입자예요. 알겠어? 그런데 그 쿼크 중에서도 위 쿼크 두 개가 만나면 양성자가 되는 거고 똑같은 쿼크 3개인데 이번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가 두 개가 만났다. 얘는 어떻게 되겠니? 재밌지?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하나인데 3분의 1짜리가 지금 두 개잖아. 그쵸? 그럼 얼마니? 0이네? 중성이네? 선생님. 설마 이게 중성자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재밌지? 재균아, 너무 재밌지? 동균아. 너무 재밌지? 다인아. 이렇게 우주가 탄생할 때 기본 물질은 누구였다? 쿼크와 전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쿼크들이 합쳐지면서 뭘 만들었어? 양성자와 또 뭘 만들었어?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서 전자는 여전히 여기에 같이 함께 떠 있는 거죠. 전자도 같이 있어요, 여기에. 맞아? 그러다가 우리가 원소 중에서 수소 원소는 양성자가 하나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인 게 바로 수소거든. 원자 번호 1번이 수소잖아요. 그리고 헬륨은 요 양성자가 두 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두 개, 요게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헬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 헬륨 원자 번호 2번이거든요. 그때 이 수소와 헬륨 원자가 우주에 만들어지는 가장 처음 만들어진 원자들이거든. 근데 얘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얘들을 분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중심에 있는 누구? 양성자, 즉 수소 원자 핵이 있지, 핵. 이 원자 핵과 누구의 만남이야? 전자의 만남이 바로 수소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겠어? 바로 이 플러스 수소 원자 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소 원자 핵은 결국에 뭐야? 양성자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양성자는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그건 이미 어차피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그런데 헬륨 원자 핵은 좀 다르지. 헬륨 원자 핵은 누구랑 누가 만나야 돼요? 바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야지만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두 개씩 만나야지. 그치?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지. 그쵸? 수소 원자핵은 이미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이해될까? 누가 만들어졌다?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 다음이란 뜻이야. 자, 그 다음이 뭐겠어? 이제 거기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로 원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될까요? 되겠어? 어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거든? 다시. 자, 기본 물질이 나왔습니다. 자, 기본 물질은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다? 기본 물질이 나왔다. 누구와 누가 나왔어요? 전자와 쿼크가 나왔다. 자, 이 기본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전자는 그대로 있었는데 쿼크가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존재한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전자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때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쳐지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지. 자, 이 시기가 뭐예요? 누구의 원자핵?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핵에 헬륨 원자핵에 누가 달라붙어서 전자가 달라붙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 즉 이렇게 네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시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 되겠어요? 음. 중요한 건 여기, 이 두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왜 중요한지는 좀 잠시 후에 설명할 건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 약 3분 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 거지. 이 이전은 엄청난 게 짧게 일어난 거고 3분 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약 38만 년 뒤에 38만 년이 지나서야 뭐가 만들어졌어? 이때 바로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형성이 된 거야. 두 시기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입자가 형성이 됐냐?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지? 빅뱅 이후로 우주가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작았던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 자, 팽창하면서 여러분들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높을 때는 막 튀어나가려고 애들이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운동이 느려지면서 자기들끼리 가까워지면서 합쳐지는 거예요. 운동이 느려지면은 자기들끼리 합쳐지는 거예요. 운동이 빨라지면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얘들이 입자들이 점점 뭉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입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뭉쳐지는 쪽으로 진행을 한 거지. 될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어디다? 바로 여기 첫 번째. 꼭 해놓으세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기. 빅뱅 후 3분. 그 다음 두 번째.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야. 두 개의 시기. 자, 온도가 떨어졌다 그랬지? 자, 그 떨어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의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온도가 얼마냐? 10억 켈빈이에요. 선생님 엄청 뜨거운 거 아니에요? 우주가 탄생할 때는 여러분, 천조 켈빈이었어, 거의. 천조. 근데 천조에서 10억이면 어때? 많이 떨어진 거지. 자, 그다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온도 많이 떨어졌어. 엄청 떨어져요, 온도가 3000 켈빈. 어, 물론 어, 우리 인간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뜨거운 온도지만 우주의 온도 따지면 굉장히 낮은 온도가 되는 거야. 자, 기억하자. 다시 볼게요.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합쳐지면서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달라붙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더라. 될까요? 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자, 29페이지를 볼게요. 29페이지에 1번 볼게. 1번, 2번 볼게, 2번. 자,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우주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답을 쓰세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민서, 잘했어? 잘했는데, 오, 유진이 1등이야. 남유진 1등. 자, 2등 이슬라, 안정우. 축하해. 오, 정우 축하해. 자, 4, 5, 6, 7, 김서우. 서우 축하하고. 8, 9, 10, 11, 12, 13. 임지섭. 자, 23등이 누굴까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주환이에요. 축하해. 오케이. 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잘 보세요. 다시. 자,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빅뱅이 있고 나서 뭐가 나왔다? 전자와 쿼크가 나왔다. 아, 전자와 쿼크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쿼크들이 뭉쳐지면서 뭘 만들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구나.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구나. 전자는 이미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바로 뭐가 만들어졌구나. 음,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구나.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이미 양성자는 여기 있었고요. 전자도 이미 있었단 말이야. 자, 요 위에 있는 양성자는 결국에 무슨 원자 핵이야? 수소의 원자 핵이었죠. 그다음에 얘는 전자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떠돌고 있었어.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붙들리면서 헬륨의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리면서, 아니, 수소의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리면서 뭐가 된 거야? 수소 드디어 원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 핵에 전자가 붙들리면서 드디어, 뭐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자, 이 시기. 자, 이 시기 언제라고요? 빅뱅 후 3분. 자, 온도 중요하다. 얼마예요, 온도? 10억 켈빈. 중요하다고 했죠? 어디 나왔어? 10억 켈빈. 자, 그 다음, 요때, 원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 몇만 년? 38만 년 후, 온도 많이 떨어졌다. 3000 켈빈.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시기. 반드시 기억하자.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리고 이걸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바로 여기 38만 년 요때 있죠, 요때. 요 시기 이후에 이 전까지는 이 전까지는 이 빛 에너지들이 우주로 퍼질 수가 없었어. 왜냐면 막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들이 우주에 막 이렇게 골곳에 막 이렇게 뻗어 있잖아. 마치 흙탕물이 퍼져 있는 것처럼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나가려면 얘들 그냥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니까는 우주가 어두워, 깜깜하단 말이에요. 어. 그랬는데 얘들이 헬륨 원자와 수소 원자가 되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바로 핵의 전자가 붙들리기 시작하면서 빈 공간들이 막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 속으로 빛들이 우주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빛이 퍼졌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우주가 어떤 우주에서 어떤 우주로 바뀌었다고 하냐면 불투명했던 우주가 무슨 우주로 바뀌었다?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8만 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 3부는 도대체 왜 중요한 겁니까? 3부는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바로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빅뱅의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우주에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 아까 얘기했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면 우주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주 전역의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현재의 온도가 우주 전역이 3켈빈으로 관찰이 됐어요. 지구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 전역의 온도가 3켈빈인 거야. 굉장히 낮은 온도지, 그치?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어서 이만큼까지 떨어졌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빅뱅의 강력한 첫 번째 증거예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증거거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빅뱅 후 3분 만에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에 그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저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밑에 다시 써볼게요. 이거 쓸 자리가 없네. 자, 여기다 옆에다 해볼게. 빅뱅이 빵. 자, 선생님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 선생님 왜 이렇게 지겹게 계속 써요?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이 더 이상 헷갈리지 말라고. 지겨울 정도로 계속 쓰는 거야. 전자와 쿼크, 기본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랬는데 전자는 그대로 있었고 쿼크들이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더라. 그랬는데 요랬던 것이 요래됐어요. 얘들이 뭘 만들었어?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이때가 언제야? 이때가 바로 빅뱅 후 몇 분? 3분. 온도는요? 10억 켈빈. 아, 선생님 지겨워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할게. 그만할게. 여러분, 그 교재에 자, 3페이지를 보세요. 요 그림. 요 그림 설명하려고 그래요. 3페이지 보세요. 봤어요?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때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원래 우주에서요, 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우주에서 원래 자체가 얘들 특성이 뭐냐면 서로 상호 전환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쿼크로 돼 있잖아. 똑같이 쿼크 세 개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쿼크 세 개가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바뀌어요. 그 바뀌는 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1대 1인 거예요. 똑같다고. 그래서 양성, 중성자가 이렇게 바뀌는 게 똑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성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자는 이렇게 양성자로 바뀌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바뀔 수 있는 요 상태가 못 일어나게 돼요, 더 이상. 이것도 우주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만 일어나는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만 남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가는 변화.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건 이거는 온도가 높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거든. 자연스럽게 가는 변화인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그 변화는 계속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 양성자의 개수가 원래는 몇 대 몇이었냐면 1대 1이었는데 점점 중성자가 양성자로 많이 바뀌면서 양성자의 개수의 비가 이제 7배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의 비가 7개가 되는 시기가 와요. 자, 그러면 양성자 7개를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중성자 하나 그려볼게. 중성자 하나. 자,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게 바로 빅뱅 후 3분. 3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헬륨 원자핵 어떻게 생긴 거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만들어진 게 뭐야? 헬륨 원자핵이죠. 자, 이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요거 갖고는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 위해서 양성자를 두 배로 늘려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중성자도 두 배로 늘려주면 되겠죠? 비율은 똑같지?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네 개, 요 네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 얘가 뭐야? 얘는 수소의 원자 핵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소의 수소와 헬륨의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개수의 비. 자, 수소와 헬륨의 개수의 비. 수소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수소는 12개. 헬륨은요? 4개가 아니죠. 헬륨은 이거 4개가 합쳐서 하나가 된 거니까 개수 대비는 12대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개수 대비가 몇 대 몇이 됐다? 12대 1이 됐어요. 개수 대비는 12대 1인데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랑 거의 질량이 비슷해. 물론 주선자가 약간 무겁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헬륨은 헬륨 하나당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질량의 비가 4가 될 거고 수소는 12가 될 거 아니에요. 질량의 비는. 왜냐면 헬륨 원자 핵 하나는 4개로 이루어졌으니까. 맞죠? 자,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3대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뭐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다. 어디에? 우주에. 왜 그렇다?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상호 전환이 안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 개수의 비가 7대 1이 되더라. 7대 1이 된 상태에서 수소와 헬륨의 핵이 만들어지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빅뱅의 두 번째 증거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빛 성분을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보니까 질량의 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3대 1인 거야. 거의. 그래서 와우, 빅뱅이 맞네.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가 3대 1이구나.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와 바로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의 강력한 두 가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에서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요 문제도 상당히 꼬아서 많이 나와. 개수비를 물어보고 질량비를 물어보는데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 어때? 너무너무 재밌지 않니? 이렇게 해서 우주가 탄생을 하는 거야. 어, 스펙트럼까지는 오늘 안 했고 다음 시간에 스펙트럼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어, 너무너무 재밌었길 바래요. 유진아, 할만했어요? 양이 좀 많아서 힘들었죠? 정우 할만했어? 성훈이 할만했어요? 경민이 할만했어요?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면 빅뱅 해가지고 그냥 우주 팽창한다, 중심이 없다, 멀리 있는 건 점점 빨리 멀어진다, 온도 낮아진다. 그러고 끝냈잖아. 그거는 정말 아주 빅뱅의 정말 머리카락도 아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는 거를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이 입자들이 탄생을 어떻게 했는가. 시기와 온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겠지만 이해를 하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 우주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 재밌다니까? 지금 우주 다큐멘터리 3학년 때 보면 어땠어? 선생님이 야 시험 끝났다. 야 다큐멘터리 봐라. 그러고서는 우주 틀어주면 어떠니? 5분 있다가 아이고 잠자고 저런 거 왜 틀어줘? 하면서 막 잤잖아. 근데 빅뱅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와 쟤네들 합쳐져서 오 이걸 이해했다고 해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야 저거다 저거다 그렇지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에? 다큐멘터리가 영화보다 재밌는 거야. SF 인터스텔라 저리 가라야. 알겠어요? 이번 주 다큐멘터리 보세요. 알겠지? 자, 정우야 꼭 보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요, 여러분. 재밌죠, 성훈아? 그렇지. 알수록 재밌는 거야. 재밌었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잘 가요. 소희 안녕. 잘 가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 선혜 안녕. 선혜 질문 있어요? 동민이 잘 가? 그래요, 서연아. 고마워요. 네. 아, 카톡에 못 들어오고 계신다고? 알겠어요. 어, 그래요. 들어올 수 있어, 인원은. 네. 어, 음, 아하. 그래요. 혜경이는 개인, 이따가 카톡으로 연락하자. 예. 어, 선혜야, 이 카톡은 인원 제한은 없는데, 들어올 수 있는데, 어, 어. 일단 엄마한테 카톡 저기 초대를 해드릴게요. 잘 가요. 예. 안녕. 지우 잘 가. 현서, 여준이, 경민.